네, 보고 오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오늘이 6번째 변론 기일인데 그제는 오후 2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3명의 증인이 출석을 했는데 각각 어떤 인물인지 또 어떤 주요한 내용들이 나왔는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지금 이 3명의 증인들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던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 계엄 선포 당시에 이제 국회 군 인력에 대해서 지휘를 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었던 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 국회에서도 그렇고 그 이전에 있었던 국회의원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들을 국회 안에서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라고 주장을 해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증인 신문에서 과연 그대로 그 진술을 유지할지, 그렇게 된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증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김현태 특임 단장이 있습니다. 예. 이제 김현태 특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 12.3 계엄 사태 이후에 되게 초기에 일종의 대국민 그런 기자회견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눈물로 호소를 했던 그 내용이 아직도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때의 그 발표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당시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본인을 비롯한 707 부대원들을 이용을 한 것이다. 자신이 판단이 뭔가 잘못이 됐고 다만 자신의 그런 부하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당히 조금 배치되는 듯한, 그래서 당시에 그런 지시 등이 상당히 부적법하고 부정당해 보이는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증인신문에서도 그런 진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제 그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박준석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이 사태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어떤 공개적인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그런 내용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그 신문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나올 것이냐 이걸 예측을 해 보건데 결국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다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이 담당하는 업무를 생각해 봤을 때 그동안 윤 대통령이 주장을 해왔던 그 계엄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당시 국회 그 거대 야당의 그런 일종의 횡포라고 하면 그 횡포에 의해서 각종 예산 등이 삭감돼 왔었고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정을 꾸려나가기에 매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경고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런 경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증인입니다. 오늘 먼저 오전에 진행된 김현태 특임단장의 증인 신문을 좀 살펴보면 약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정치인 체포 관련해서 끌어내라는 이런 지시가 없었다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을 했다가 헌재 재판관이 검찰 조사에서는 들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얘기를 하니까 다시 좀 시인을 하면서 발언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보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일부 조금 기존의 그런 주장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보이긴 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당시에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그러니까 자신은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 윗선에서 이 사령관이 국회의원들 150명이 넘고 있으니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있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자신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에는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그리고 끌어내라는 그런 표현도 없었다. 15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국회의 그런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된 인원이라는 것은 추후에 알게 됐다라고 해서 당시 지시 내용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헌법재판관이 지난 검찰 조사 내용에 의하면은 본인이 진술하기에는 그런 지시 내용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내용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조사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조금 보자면은 현재 진술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때 헌법재판관이 물어본 내용을 비추어 보자면 이제 당시에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를 하면서 그때 마이크를
끄지 않고 계속 켜둔 상태에서 영내에 있던 그런 부하들에게 그 통화를 하면서 있었던 그런 지시사항들이 다 전파가 됐었다.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영내에 있던 그런 군인들이 들었다고 한다. 이 정도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사실 이 부분은 뭐 오늘 있었던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런 지시가 있다는 사실은 듣지 못했다라는 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어쨌든 이 헌법재판소의 증인 신문 과정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런 진술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일부 조금 번복이 된 듯한 그런 모양이 취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정면 배치까지는 아니어도 일부 달라진 이런 증언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김현태 특임 단장의 기대했던 그런 진술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온 것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전에 김현태 특임 단장은 윤 대통령에게는 조금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굳이 그렇다면 왜 윤 대통령이 이런 내용들 증인 신청을 굳이 왜 먼저 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오늘 진술 내용을 보면은 결국 직접적으로 뭐 윤 대통령이나 혹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또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그 지시 내용에는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끌어내라는 표현까지는 없었다 이런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이제 15명 정도의 인원이 국회 안으로 투입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기에는 사실상 그런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가능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진술을 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 봉쇄를 하기에 들어갔는데 그 봉쇄라는 것은 외부의 뭐 적대 세력으로부터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어적인 작전이다라는 취지로 또 진술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시한 사람이 윤 대통령 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당시에 인력을 봤을 때 현장에 있던 지휘관도 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만큼 결국에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작전들이 지시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애초에 조금 기대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의 그런 진술 그런 증언들과 또 마찬가지로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나 혹은 뭐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 혹은 누가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김 단장이 모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자신이 지시를 하면서 김 특임 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못 들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또 한편으로 결국에는 이 김 특임 단장이 얘기한 진술한 부분과 또 곽 전 사령관이 진술한 부분을 종합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는 곽 전 사령관의 그런 진술 내용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뒷받침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양측에서 사실 서로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진술 내용들이 오늘은 모두 담겨져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심판정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김현태 특임 단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오전에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고 지금도 증인신문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 4시 40분부터 시작해서 1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오전에 나왔던 김현태 특임 단장의 진술, 증언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던 것처럼 국회 봉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김현태 전 단장은 당시에 국회를 봉쇄하라, 건물을 확보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은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 측이 이 봉쇄라는 말의 의미가 의원들을 출입 금지시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방어해라,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부터 진입을 못하도록 하라라는 의미였죠라고 물으니까 김 단장이 그렇다, 그런 의미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시 상황에 구체적으로 그런 봉쇄에 대한 지시는 있었지만 의원들을 출입 못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좀 이런 것을 좀 표현하고자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그런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본인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현태 특임 단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이 계엄과 관련해서 그 입장을 조금 정리를 요약을 해보자면 당시에 이제 군 자신이 이제 출동한 것 자체는 적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오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 봉쇄라는 것은 결국
뭐 외부로부터의 그런 불법적인 침입을 막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시에 실제로 그렇게 이해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곽 전 사령관의 그런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뭐 국회의원에 대한 지시, 끌어내라는 지시까지는 그런 표현 자체는 하지 않았다, 혹은 김 단장이 그렇게 이해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이 김 단장의 진술이 일단 사실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물론 지금 김현대 특임 단장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이제 뭐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앞으로를 생각해 보면 역시나 이제 실제 국회에 투입된 그 707 부대를 운용을 하고 자기도 투입이 됐던 그런 당사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형사 사건이 또 본인에게 진행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당시에 인식했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조금 둘러서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국회 창문을 깬 경위, 그리고 케이블 타이를 소지한 경위 등을 좀 상세히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측 그리고 국회 측 둘 중에 어느 쪽이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케이블 타이가 처음에 있었던 의혹 중에 하나가 이런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수갑 대신에 사용하기 위해 착용을 하고 갔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와 비슷한 진술을 사실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은 국회의 그런 문 등을 봉쇄하기 위해서 가지고 간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은 뭐 곽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국회 측에서 예상했던 그런 대답은 아닐 것이라고 보이고, 예. 반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그런 외부의 그런 인사들이 개입되거나 혹은 출입할 수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중에 하나였다라고 주장을 해봄직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따지자면 윤 대통령 측에게 조금 더 유리한 내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오늘 재판의 세 번째 증인이었던 박춘섭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이 6시 정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비상계엄의 배경을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춘섭 경제수석이 퇴정하는 모습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증인 신문을 마치고 퇴장한 조금 전 상황이고요. 오늘 오후 4시 40분부터 조금 전 약 6시까지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는 증거 채택 서증을 조사 중인 상황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관련 내용 또 추가되는 대로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담을 이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종합을 하자면 출동을 한 것도 맞고 대원들이 나간 것도 많고 관련해서 필요한 장비를 챙긴 것도 맞는데 국회 측에서 제기한 것처럼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자신의 의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이 지시받고 자신이 판단한 것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국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충돌 혹은 혼란한 그런 상태를 막기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입됐다고 자신은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다만 이제 김현대 특임 단장의 의견에 그리고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결국 이러한 지시를 누가 했는지 그리고 그 지시를 한 사람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또 별개로 평가할 문제이긴 합니다. 네, 지금 오늘 김현태 특임 단장이 나왔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자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 이후에 기자회견을 해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시에 부대원들이 이런 지휘를 받았고 그 지시를 한 사람은 나였다. 김용현 전 장관한테 이용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이야기를 한 점이 가장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 도중에 자신이 기자회견했던 내용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조서를 작성한 내용과는 다른 이야기. 즉 그때는 국회의원 끌어내리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 오늘 법정에서는 말을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재판관들이 이 점을 지적을 하니까 그럼 그때 기억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을 또 바꾸는 모습. 지금 법정의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한순간에 말을 두 번을 바꾸는 모습이 그 증언의 신빙성이랄까 이런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 법정에서 연이어지는 그런 증인 신문 절차에서 뭐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앞에서 하는 말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대답이 다를 경우에는 당연히 그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신빙성 판단의 대상되는 그 진술 내용이 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도 사실 뭐 지금 이 사태에 깊이 개입이 돼 있는 그런 당사자로서 이 사건 당시의 기억 그리고 지금의 기억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조금 혼란스러운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까지도 사실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렇다면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평가하는 것은 또 변론으로 하고 전체적인 취지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래서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어떠한지는 또 다시 살펴볼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약간 모순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부분 말고도 이 전체적인 진술들 다른 진술들과 종합을 해서 이 신빙성을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 취지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김현태 단장 증인신문 이후 입장문을 내고 비상견 당시의 군 출동이 국회 기능 마비와 무관한 점이 증명이 됐다라면서 군 출동이 시설 경계 목적이었지만 내란몰이 세력이 국회 기능 마비로 왜곡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금 강도 높은 비판도 섞었고 본인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 또 한 번 해명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좀 강하게 입장을 밝힌 의도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 증인신문에서 특히 김현태 단장의 그 증인신문에서 있었던 그 진술 자체가 분명히 윤 대통령 측에서 본인들의 주장을 근거 삼을 만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입장문을 발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시설 경계 목적이었다라는 점과 관련해서는 이 김 단장은 당시에 뭐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인력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라는 진술도 했었고 또 본인도 이제 봉쇄라는 의미와 관련해서 이런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라는 취지로 또 진술을 했습니다. 예. 뭐 그밖에 이제 지시와 관련해서 뭐 의원들을 끌어내라든가 혹은 뭐 국회의원을 얘기를 했다든가 이런 내용은 본인이 직접 지시를 받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시에 시설 경계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 여기에 관련된 이 현장에서의 그 지휘관 진술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군 병력을 투입했다라는 국회의 주장은 거짓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진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내용의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6번째 변론기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열렸고 그제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출석을 했습니다. 이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은 일단 종료가 돼서 이 재판도 잠시 후에는 종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했던 증인 곽종근 전 사령관이잖아요. 곽 전 사령관 증언 내용 중에서는 좀 어떤 점이 눈에 띄었습니까? 사실 뭐 우리가 오늘 증인신문이 있기 전부터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한지 이 곽 전 사령관의 입에서 나올 그 진술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고 나오라. 이 진술이 가장 예상되는 중요한 진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그 진술 취지를 봤을 때는 결국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라는 진술을 이번 신문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단어와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의원이었느냐 혹은 요원이었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원이었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단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기도 했었고 오늘 신문 과정에서 실제로 재판관의 그런 다시 한번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리가 한번 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전체적인 취지 그러니까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였다라는 그 진술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서 국조특위에 출석해서 언급한 발언과 역시 같은 맥락으로 오늘도 증언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앞선 증인과는 좀 다른 입장이기도 하고요. 본인이 얘기한 것을 번복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게 맞고 국회의원들을 겨냥한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좀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지금 이 곽 전 사령관의 그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곽 전 사령관의 입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을
쭉 해왔고 마찬가지로 오늘 신문에서 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서 있었던 그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곽 전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두 사령관 여인영 그리고 이준우 사령관이 나와서 맞습니다. 본인들의 형사 재판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진술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 증언 대다수를 거절을 했었습니다. 예,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6번째 변론길이 조금 전에 종료가 됐습니다. 다음 변론은 11일에 열릴 예정이고 다음 변론에도 증인 신문이 열릴 예정이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음 변론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법적인 지시가 있었다라는 자기한테도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굳이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른 사령관들과 달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에게도 위험한 그런 발언들을 굳이 할 다른 동기가 없이 그렇다면은 이것은 진실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이전에 이제 국회에서 주장을 했던 그 내용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에서도 진술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곽 전 사령관의 신빙성, 그 진술 신빙성이 상당히 높이 평가될 수 있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언급을 하신 게 이진우 전 사령관, 여인영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곽종근, 오늘 나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랑은 좀 대응 방법이 달랐다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그제 나와서 사실 답변을 거부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측에 좀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똑같이 구속 기소된 상태인 곽종근 전 사령관은 자신의 진술을 이제 기존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들이 이제 형사 재판에 응하는 전략이 조금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진술을 본인에게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쭉 그렇게 비춰지는 진술을 쭉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군인으로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겠다라는 입장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본인의 재판에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하에 이런 진술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일단 법적으로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양 의견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런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한편에서는 예를 들어 여인영 그리고 이준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을 하면서 적법한 지시가 있었다 거기에 따랐다라는 취지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헌법 재판에서 본인들의 진술이 혹여라도 이 윤 대통령의 탄핵의 그런 근거가 되는 그런 진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윤 대통령이 만약 탄핵이 됐을 때 그렇다면 그 윤 대통령의 이런 계엄 관련된 행위들은 부적법하거나 혹은 위헌적이다라는 평가를 한번 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형사 재판에서 나는 적법한 지시를 따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들이 결국 자기 진술들에 의해서 배척되고 반박되는 결론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윤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되지 않는 것이 형사재판에도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 여인영 전 사령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앞서 이제 설명을 드린 내용은 이제 이 두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탄핵 기각이 본인들의 형사재판에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지금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뭐 향후 재판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만약에 뭐 자신이 기억하고 진술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 재판에서도 뭐 참작을 받을 수 있다거나 혹은 자신의 그런 고의성을 조금 고의가 없었다라는 점을 주장하는 뒷받침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조금 판단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양쪽의 그런 입장 차이가 조금 생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김현태 단장은 다소 이제 증언이 뒤바뀌는 상황이 보였고 곽종근 사령관은 증언들이 계속해서 일치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중요한 건 이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점을 보고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결국 지금 각 증인들 진술 내용이 이제 모순점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그 사실관계들과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쪽 진술이 더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만약 일부 거짓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거짓말을 할 만한 동기가 있는지도 조금 고민을 해보게 되고요. 사실 지금 곽 전 사령관 그리고 이제 김 특임 단장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일단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뭐 일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예. 대부분은 또 어느 정도 일치하는 듯한 그런 진술 내용이라고도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진술 중에 일부 내용들이 빠져 있다 정도로 보이고 그 부분들은 결국 곽 전 사령관의 진술과 종합을 하면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배치된다라고 판단하면서 신빙성을 따질지 아니면 양측의 그런 사실상 동일해 보이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종합을 해서 신빙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지는 뭐 재판관들이 일단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이 증인신문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던 게 곽 전 사령관은 당시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진실 공방이 빚어졌는데요. 이제 윤 대통령 측이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게 맞냐? 의원이라고 들었느냐, 인원이라고 들었느냐라고 하면서 의원, 요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의원, 인원 이 단어에 대한 또 공방도 있었고요. 이 부분이 이 탄핵 심판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사실 저는 이 단어 자체들이 뭐 정말 중요도가 높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국 이 탄핵 심판이라는 이 절차 자체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크지 않아 보이는 중요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결국 양측에서 집요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원이라고 하든 혹은 요원 혹은 뭐 요원과 의원은 조금 다르지만 예. 뭐 인원이라고 하든 그것을 요원이라고 하든 어떤 취지로 들었다, 어떤 지시라고 자신이 판단을 했다, 당시 상황을 종합하자면 그것은 의원이었다라는 진술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의원이냐 인원이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그 진술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려야 될 필요가 있고 예. 그렇다면은 그 중요도를 떠나서라도 뭔가 의심되는 점들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계엄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국회 측 질문에 실제로 딱 찍어서 707 특수 임무단을 국회로 보내라 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신빙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습니까? 우선은 전체적인 취지는 그 동안 주장을 해왔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 일관성 측면에서는 신빙성을 상당히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707 특수임무단을 보내라 이렇게 딱 그 부대를 지정을 해서 예. 특정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럼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진술이 보태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시 상황에 대해서 또 들은 얘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수록 결국 법원에서는 그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 신뢰를 더 높여갈 수가 있고 예. 한편으로 반대로 뭔가 구체성이 떨어진다, 수상적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빙성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이 진술, 특히 707 특수임무단을 김용현 전 장관이 콕 집었다라는 이 얘기는 결국 구체적인 내용에서 좀 더 추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조금 더 높이 평가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오늘 재판에 출석한 모습을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박춘섭 경제수석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세 번째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박 수석의 증언까지 마친 뒤에 잠시 증거 조사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6번째 변론기일 탄핵 심판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대담을 이어가면요. 윤 대통령이 이제 오전에는 직접 발언이 없었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 증인신문 말미에는 직접 발언을 좀 했습니다. 좀 어떤 내용인지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저도 이제 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결국 이 곽 전 사령관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홍 전 국정원 차장의 그런 진술들은 사실이 아니고 또 이 부분들은 12.3 계엄이 터진 직후에 뭔가 이제 민주당 측과의 그런 교류가 있으면서 상당히 의도된 왜곡된 주장이다라는 게 핵심 요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들이
결국 믿을 수 없는 그런 진술들이다라는 것을 의견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 지금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지금 곽정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내용들, 그 진술한 내용들이 윤 대통령에게는 사실은 상당히 부담되는, 그래서 윤 대통령의 그동안의 주장과는 상당히 배치가 되는 진술들이었고 예. 또 구체적인 그런 진술 과정을 봤을 때도 무척 풍부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밖에 다른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구체적인 진술을 또 회피를 하면서 뭐 신뢰성을 판단할 만한 그런 진술 자체가 별로 적었고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이런 곽 전 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들이 상당히 신뢰성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본인의 그런 방어권에 있어서 상당히 자신의 주장에 힘을 잃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 의심점을 일단 본인의 의견으로서 한번 밝히는 기회를 갖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일종의 뭐 민주당과의 모의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정하는 부분도 사실 법원에서 한쪽의 입장이니까 들어는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뭔가 신뢰해서 판단할 만한 근거 같은 것도 제기가 됐습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 의혹에 대해서 관련된 증거로 예. 이제 민주당 측 의원과 함께 찍은, 박범계 의원과 함께 찍힌 사진 예. 이런 것들을 증거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정도만으로는 이 두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빙성에 의심이 들 만한 사정이 발생했다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간접적인 그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인 관점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 부분도 분명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떠한 그런 증거들을 관련해서 제출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출된 자료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일단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률가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지켜보면서 어떤 발언을 할 때도 이게 이제 재판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법적인 영향을 미칠까를 좀 생각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 곽종근 전 사령관 증인 신문이 거의 끝나고 나서 윤 대통령이 발언을 했는데 좀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뭐 당시에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건 건 현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때 전화를 걸었더니 곽 전 사령관이 지휘 통제실에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 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자신이 그런가 보다 하고 끊었다. 또 자신이 의원이라는 말은 쓰지도 않았고 또 인원이라는 말도 평소에 잘 쓰지도 않는 말이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고 또 자기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고 상당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런 전략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도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 그래서 남들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진술들이다라고 한다면 신뢰도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이 점은 특히나 이제 검찰 출신으로서 다양한 사건에서 증인 신문을 수행을 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진술을 구체적으로 무척 상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내란죄와 탄핵 공작이 시작된 걸로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급한 게 지난 화요일과 오늘 상황 보니까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국회의원인 김병주 TV 출연부터 이런 내란죄 탄핵 공작을 시작한 걸로 보인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다분히 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의혹들을 제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 윤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해온 두 사람,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오늘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 예. 그런 비판을 지금 높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시점은 둘이 유사하고 그것이 결국 민주당 측 의원인 김병주 TV의
출연했을 때부터다. 그 시점을 보더라도 이 두 사람이 그때부터 뭔가 회유를 받든 혹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근거가 있는 주장일지 판단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런 의혹을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증거를 제출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향후에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는지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이런 주장 자체가 설득력은 높은 편이 아니긴 한데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층에서는 그 중요도를 떠나서 설득력의 정도를 떠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 번 주장을 하고 또 네. 다양한 주장을 하면서 결국 이 두 사람의 증언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강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도 오늘 언급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12월 6일 홍장원 전 1차장의 공작과 또 같은 날 12월 6일에 시작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 이후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걸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제는 윤 대통령이 또 직접 발언을 할 때는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두 가지 모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체가 없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법적인 면 이외에도 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의도도 조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혹은 이런 의혹 제기를 들었을 때 판단에 있어서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호수 위에 비친 달 그림자를 쫓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상당히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결국 원래의 주장,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래서 내란이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형식적인 계엄에 대해서 자꾸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핵심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고, 지금 아까 홍장원 전 차장이나 혹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는 보기 힘들어서 재판관이 들었을 때는 사실 크게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들은 국민들을 그리고 지지자들에 대해서 이 공개되는 재판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던졌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의도하고 그런 의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변론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이 시각 헌법재판소 앞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우선 저희는 계속해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증인 신문이 길게 이어졌는데 대통령실 참모 중에는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을 했거든요.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네,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신청한 참모진 중에서 이제 결국 처음으로 증인 신문에 진행을 하게 된 건데, 일단 아까 잠깐 자막으로도 나온 것 같은데 결국 당시에 이 계엄 선포 당시에 윤 대통령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특히 야당 측의 반대로 인해서 그 예산 등이 삭감이 됐고 관련된 민생 법안 등이 통과되지 못했다, 그런 어려움이 컸다라는 주장을 이 증인을 통해서 한 번 더 들어보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했고, 결국 오늘 있었던 그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의 그런 증인 신문에서도 김용현 전 장관이 어느 정도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때문에 윤 대통령이 경제에 필요한 그리고 민생에 필요한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을 상당히 걱정을 했었다라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관념에서 국정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이미 한번 진술한 바가 있고,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결국 박준섭 경제수석이 진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대담을 진행 중일 때 계속해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져서 변호사께서도 자세한 내용은 아마 이제 모르실 텐데, 박준섭 수석이 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자면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한 예산을 야당이 대거 삭감했다. 그리고 복지 관련한 예산도 야당이 많이 삭감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또 지금이 그 당시 12월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당시가 비상 경제 상황이라는 점에 자신도 공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엄의 당위성에도 공감을 한다. 이런
증언들은 사실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주장을 해왔던 내용이기도 하고 또 김용현 전 장관도 마찬가지의 진술을 했던 만큼 이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의 그 사유가 인정된다 혹은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상당히 이제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한편으로 궁금한 부분은 과연 그렇다면 국회 측에서 반대 신문을 얼마나 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뭐 아직까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생각보다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 박준섭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증인신문이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은 뭐 국회 측에서도 구체적인 반대 신문이 뭐 상세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런 주장들이 결국 이 계엄 선포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제 국회에서 판단을 하고 굳이 구체적인 질문은 뭐 연이어서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 시간이 생각보다 단축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가 조금 짐작되는 지금 내용입니다. 국회 측의 반대 신문 내용을 보면 제가 이제 들은 바에 따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아까 언급을 했잖아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이게 굉장히 국정이 마비됐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야당 국회 측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반대 신문을 진행한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국회 측에서는 이게 당위성이 없다 이걸 주장하기 위한 주장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일단 계엄 선포에 필요한 사유, 그러니까 뭐 전시사변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에 해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제수석이 얘기하는 그 예산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렇다면 예. 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한 거고 사실 뭐 국회 측에서는 이미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뭐 그게 설사 뭐 본인의 판단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하고 이 정도의 질문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국회 측이 또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상황에 대한 질문도 했는데 역시 얘기한 것처럼 이어지는 탄핵과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 원인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준섭 수석이 또 비상계엄 예산 쪽지 제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또 뉴스로만 봤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점들은 어떤 의도가 있는 답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그 쪽지와 관련해서는 우선은 뭐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봤을 때 국무위원들 뭐 일부나 혹은 전부에게 전해진 정도까지만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기타 이제 다른 참모진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수령을 했는지 관여가 됐는지는 뭐 아직까지 뭐 제가 봤을 때는 해명이 아직 되지 않은 설명이 아직 안 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선은 뭐 대통령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런 경제적인 문제 혹은 이 탄핵이 빈번했다라는 문제는 본인도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식과 동일하다 이 정도 취지의 진술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서정빈 변호사와 계속해서 대담을 이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조금 전 헌법재판소입니다. 박준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오늘 세 번째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변론 기일은 6차 변론 기일이었는데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중간중간 휴정을 거친 뒤에 오후 6시 정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또 7차 변론 기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도 증인이 출석을 하는데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오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한 인물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그제와 오늘까지 증인신문 상황을 보면 원래는 1시간 30분 정도 한 명씩 진행이 될 예정이었지만 조금씩 길게 이어졌었고 또 기소된 상태인 증인들끼리도 입장이 조금씩 달랐고요. 다음 주 재판을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 뭐 이상민 전 장관이나 신원식 실장 어떤 이야기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일단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에서 질문할 내용을 생각을 해보자면 당시에 계엄 선포하는데 이전에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었느냐 혹은 그렇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질문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국무위원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어떠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어떠한 의견을 표하면서 계엄을 선포했는지 이런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진술하지 않을까. 물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나 혹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뭐 봉쇄라든가
단수 조치 등에 대해서 지시를 받았다라는 그런 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사실 국회 측에서 물어보긴 할 텐데 다만 이런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역시도 뭐 내란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 거부하지 않을까 이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금 오늘 있었던 박준섭 경제수석과 마찬가지로 네. 당시에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이런 계엄의 선포 필요성이 있지 않았냐 이런 질문이 주로 윤 대통령 측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첫 번째 증인으로 거의 나왔던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직접 질의응답 같은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상민 전 장관과는 뭐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 일이 좀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오늘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윤 대통령은 최대한 뒤로 이제 순서를 정해서 지금 뭐 질문을 하거나 혹은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예. 이제 이건 결국에는 이후에 있을 증인신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절차 관련해서 어떠한 그런 지위를 행사할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뭐 질문을 하는데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또 중간중간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봤을 때 그렇게 순서를 정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 보인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뭔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진술을 듣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해서 최대한 순서를 뒤로 늦추고 그때 가서 윤 대통령이 질문을 하는 그런 형태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변론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증인신문을 받거든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이 꾸준히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를 하고 또 부정선거 의혹도 밝혔잖아요. 그러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증인신문 그리고 반대신문이 상당히 좀 집요하게 이루어질 것도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오가겠습니까? 일단은 윤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이제 공을 들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지금 지난번 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인정한 사실 중에 이 선관위와 관련해서는 군 병력이 어느 정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투입을 지시하는 것이 맞다라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뭔가 본인에게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내용까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을 주장했을 때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주장을 해왔고 예.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지지 사실까지도 인정한 듯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앞으로 있을 이 중앙선관위 관련된 그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수의 질문으로 구성을 해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들이 사실 많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파헤쳐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질문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윤 대통령 측과 비교했을 때는 예. 그 질문 내용이나 혹은 그 강도가 조금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선거 관련된 그런 판결들이 존재하고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서 부정선거가 아니다라는 그런 판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은 해당 증인신문에서는 결국 그 비중을 따졌을 때 윤 대통령 측의 질문보다는 국회 측의 질문이 조금 더 적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아직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의혹에 사실 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증거 같은 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선관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니다라는 답변으로만 일관할 수도 있겠고 이 증인신문이 생각보다 짧게 끝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앞서 있었던 선거 그 판결들을 분석을 하면 결국 예. 어떤 의혹들이 질문으로 나올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조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미리 정리가 될 수가 있고 예. 또 그걸 근거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질문이 많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되는 질문일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생각보다 뭐 질문은 많겠지만은 예. 생각보다는 시간이 상당히 짧게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세 번째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신문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변론 기일에서는 사실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이라든지 증인에게 직접 질의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질의하는 경우는 없었고 발언도 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을 저희가 지켜보면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에, 그러니까 대리인단이죠.
뭐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뭐 귓속말을 한다든지 필담을 나누는 것 같은 모습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도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깊이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증인 신문을 재판 진행을 하게 되면 예. 상당히 본인의 방어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하는 그런 의뢰인들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하고 싶은 질문들, 반박해야 될 내용들을 메모로 적거나 혹은 귓속말로 전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이제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본인의 이런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물론 변호인들을 신뢰하면서 가는 부분이 크겠지만 예. 한편으로는 본인이 지금 당장 그때그때 듣는 그 증인의 증언을 들었을 때 그때그때 떠오르는 그런 반박할 내용들 혹은 추가할 내용들을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변호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질문으로 현출시키려는 노력을 당연히 했을 거고 그런 모습이 이제 비춰진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틀 전 5차 변론기일 그리고 오늘 진행된 조금 전 끝난 6차 변론기일 때도 보면은 증인들마다 일종의 태도도 조금 달랐고 어느 측에 유리한가 또 불리한가 증언을 하는 모습도 달랐고 또 저마다 증언이 조금씩은 어긋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증인의 신문이 가장 좀 핵심이 될 건가가 화두가 되긴 했는데 다음번 7차 변론기일 때는 어떤 증인을 조금 눈여겨봐야 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선 뭐 오늘 증인 신문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일단 조금 구분을 하자면 결국에는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인도 그 혐의를 마찬가지로 받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예 진술이 없을 가능성 혹은 의미 있는 그런 증언들이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다만 이제 결국에는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가장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물이다 보니 혹여라도 진술이 나온다면 그리고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 증인신문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재판 전망까지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